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1일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도 난세 영어 흑인영을 아십니까? 129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키우려면,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우선 경제적으로 일어서야 하고, 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인재 교육과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의 중요한 주체의 하나인 기업이 잘 되어야 한다. 나는 양아버지 이병철 회장님을 성심껏 보필하면서 점차 기업 경영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경영 능력이나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경영자와 근로자가 서로 화합하여 회사를 잘 되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용어도 공산주의에서 유래한 계급적 용어인 노동자 대신 좀 더 격상된 느낌의 근로자라고 하는 것이 좋고, 경영자는 조금 낮추어 관리자라고 하여 용어에서 오는 서로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어 회사가 잘 되면 자신도 잘 된다는 공동체 의식과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또 이들 근로자와 관리자가 공동의 주인으로서 한자리에 모여 회사 일을 의논하고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자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의 이러한 생각은 우리나라의 기업을 발전시켜 나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일부에서 말하듯 기업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나의 생각을 달리한다. 노조는 산업혁명의 어두운 그늘이 낳은 역사적 산물이다. 어두운 그늘을 없앤다면 굳이 노조가 있을 필요가 없다. 노사 갈등은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함으로써 기업이 발전해 나가는데 방해 요소밖에 되지 못한다. 노조가 없어도 근로자들이 충분히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아무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 가족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을 운영하게 하고, 근로자와 경영자라는 이분법을 기업 가족으로 통일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잘못된 교육제도 때문에 학력 자체가 동경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 역시 자신의 학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국내의 어느 대학 혹은 해외의 어느 대학에서 공부했다는 것을 자랑처럼 내세운다. 그러나 과연 학력이 민생을 보살피고 정치적 경제적 난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자격 요건일까? 그보다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몸소 경험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실전 경험자가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기에 더 적합한 적임자가 아닐까. 물론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이 안 한 사람보다는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의 대상에 대해 아무런 현장 경험 없이 오로지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한 사람이 법을 만들거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실 정치는 정치적 신념과 외국 학자들이 내세운 그럴듯한 정치 경제 이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현장 경험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정책 효과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경제 심리도 현장에서 터득할 수 있다. 현실 감각이 계려되면 정책 수립에 오류를 범하고 결과적으로 실정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은 전문가뿐 아니라 정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국민의 다양한 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현장을 직접 돌아다녀 보아야 한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된다.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해야 하겠지만 부자를 죄인처럼 취급하거나 강압적인 정세를 단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킨다고 최저임금을 높이면 중소자영업자의 고용부담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해고가 발생하고 실업률의 증가로 귀결된다. 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기업을 옥죄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도 있다. 노조 편만 들어서도 안 되고 사용자 입장만 생각해도 곤란하다. 현 정부가 그동안 죗값을 인정시킨다고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표와는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다.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이처럼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절대 책상에서 공부한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학력으로만 될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현실 감각과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분석력, 창의력을 포함한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중요하다. 최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작고로 삼성의 상속세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자그마치 약 1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상속세가 부과되었다. 그동안 국가혁명당은 삼성 살리기 상속세 폐지 운동을 벌여왔다. 상속세로 인해 최대 주주가 바뀌어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많은 국민이 호응하여 상속세 폐지 운동에 동참했다. 그런데 삼성에 대해 비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도 상당하다. 상속세라도 받아서 삼성을 견제하여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거나 세법 재벌이 싫다는 의견, 삼성을 쪼개어 작은 기업을 많이 만드는 것이 평등 실현 차원에서 나라에 유익하다는 의견까지 제시한다고 한다. 나는 국민의 이러한 정서를 이해한다. 극심한 빈부격차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국민의 심정이 그렇게 표출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상속세를 그대로 방치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오래된 기업이 별로 없다. 사업을 접거나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되어 해외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유니더스, 37 등의 기업이 모두 그런 운명을 맞았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이며 최대 주주의 경우에는 20%의 할증률을 적용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상속세율은 높지만 자식이 가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므로 업종 그대로의 오래된 기업이 대단히 많다. 스웨덴은 다국적 기업인 이케아가 상속세를 피하려고 해외 이전을 추진하려 하자 상속세를 즉시 폐지했다. 기업이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면 국내로 들어오던 세금이 본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 국가로서는 이만저만한 손실이 아니다. 삼성은 국내 세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은 초창기에는 국내를 무대로 성장했지만 반도체 산업을 일으켜 해외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와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국내에서보다는 수출을 통해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비중이 훨씬 높다. 세계 각지에서 돈을 벌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이다. 삼성 브랜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삼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이미지가 격상된다.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다. 삼성이 낸 세금이 누군가의 가정에 도움을 주고 어려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을 수 있다.
하나의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국의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엄청난 지원을 하는 국가가 많다. 국가 입장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익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기업은 전문 경영인이 이끌어 가야지 경영권을 세습해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 견해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경우가 전문 경영인이 채용된 경우보다 훨씬 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전문 경영인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급여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인의식이 약할 수밖에 없다. 세습이라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솔직히 작은 사업이라도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일군 것이라면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규모가 크든 작든 인간의 이런 마음을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박수를 보낼 줄 아는 넓은 마음을 키워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는 것이 세상 이치이다. 국가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삼성기업이 천문학적인 상속세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국가는 냉철하게 생각하고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11조 원의 상속세를 탐하다가 세계적 기업을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토종기업이 외국 자본에 잠식되어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안겨주는 상속세는 하루속히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초연하고 영롱한 눈동자. 박정희 대통령과의 만남. 1969년 10월 15일 저녁 8시. 이날은 지금도 잊히지 않을 만큼 생생하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 된 이후 그분과 함께 처음으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만난 날이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지난 세월 내가 공부해온 모든 것이 국가의 경영에 접목되기 시작했으며 나의 사상과 철학, 신념이 세상을 향해 날아오른 날이기도 했다. 내가 양아버지와 함께 현관으로 들어서자 박정희 대통령께서 방에서 몇 발자국을 걸어나와 우리를 맞았다. 인사를 나눈 후 양아버지는 나를 만나 양아들로 삼게 된 경위, 나의 자문으로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 등으로 나를 소개했다. 제가 이 아이를 처음 만난 날은 집사람과 함께 외출할 일이 있어서 기사에게 차를 대기시키도록 하고 차를 막 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열린 대문으로 이 아이가 황급히 오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은 고학생인데 신발을 다 팔아야 공부하러 갈 수 있다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군요. 은혜는 꼭 갚겠다고. 그때 저는 이 아이의 눈빛에 온통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초연하고 영롱한 눈동자를 본 일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양아버지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더구나 함께 있으면서 대화를 해보니 유, 불, 기독교와 주역을 통달한 이 아이의 지혜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천문지리와 천지조화의 원리를 꿰뚫고 있으며 미래를 내다보는 뛰어난 해안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국내나 국제 정세에도 국내 제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회사의 노조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제도를 고쳐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갈밭을 운전한 뒤에 아스팔트를 운전하는 사람처럼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두운 그늘이 없고 마치 인생을 다 깨달은 사람처럼 초연하고 표정이 밝습니다. 저는 이 아이만 보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각하의 고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식 놈을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아버지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며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던 대통령이 물었다. 이 아이가 국제정세까지 다 잘 안다고 하셨습니까? 예, 각하. 이 아이에게 직접 한국의 주변 정세에 대해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통령 비선정책 보좌역이 되다. 대통령이 나를 향해 말을 시작했다. 자네 부친인 이 회장의 말을 듣고 보니 신뢰가 가는군. 나는 요즘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네. 야당과 미국 등에서 인권을 내세워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네. 가난한 국민을 위해 마음 놓고 일해보려고 해도 나를 데려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언제까지 목표를 세워 일을 해야 할지 때로는 걱정이 된다네. 그래서 국가대사를 위해 오늘 자네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기로 했네. 국민 개개인이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곧 인권 보장이요. 민주주의가 가능해지는 첫걸음인데 경제는 내팽개치고 미국식 민주주의만 따라가면 제일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보면 참으로 나라 장래가 걱정이야. 한국식 민주주의로 나라의 경제가 부강해지다 보면 중산층이 생기고 중산층이 많이 생기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미국 민주주의를 말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경제 성장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야당 정치인들이 서구식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은 정권을 잡기 위한 하나의 구호일 뿐이지.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서구식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결국 부정과 부패가 나라를 절단내고 말겠지. 우리에겐 한국식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야. 선 경제 건설, 후 민주주의가 나의 소신이네. 허군, 자네는 이러한 나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나? 각하께서는 수많은 가난의 경험과 조직관리의 경험과 대인관계의 실제 경험자로서 저에게는 스승입니다. 그러나 저는 천부적인 천의지혜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하가 훗날 비록 독재자라고 비난을 받더라도 경제발전 하나는 강력하게 추진해 이 땅에서 가난을 뿌리 뽑고 중산층을 늘리고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계리단계 천하리 구명응구 만세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익을 구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사업을 하고 이름을 얻으려면 만세에 남을 이름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당장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욕을 먹을지라도 가난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는 일이라면 실컷 욕을 먹으십시오. 언젠가는 가난을 물리쳐서 온 국민이 잘 살게 되고 설령 독재자라고 불릴지언정 신뢰를 얻게 될 것이며 이름이 만세에 남게 될 것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부딪힌다 하여 조금도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이미 각하는 용의 허리에 올라탄 기룡지상의 운명입니다. 백성들을 가난으로부터 구하겠다는 높은 이상인 용의 허리에 올라탔으므로 뛰어내리면 죽고 맙니다. 용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룡지상의 숙명입니다. 이 대화를 시작으로 나는 20살 약간의 나이에 한나라 최고 지도자와 국내외 문제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대통령은 나를 수시로 불러 자문했고 이는 나는 성심성의껏 보좌했다. 말하자면 나는 그늘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비선정책 보좌역이었다. 이 일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동안 새마을운동을 기획, 건의하여 실현시키고 그 외에도 방송통신교육제도, 소련 내 한국 핵미사일 기지 인수 등 100여 가지가 넘는 정책을 건의하여 실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도경제 성장과 농촌의 괄목할 만한 변화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정책 보좌역을 수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었던 고 장국진 박사의 정은 영상과 고
용태영 변호사의 법정 증언 내용이 남아있다. 용태영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만든 유명한 변호사이다. 당시 그 변호사의 집이 청와대 옆에 있었는데 집 건물이 청와대의 담장에 걸쳐진 형태로 되어 있어 청와대 검문소를 통해야만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이 청와대 경호 문제를 구실로 그 집을 철거시키려고 하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차지철 경호실장이 용 변호사를 괴롭힌 적은 없는지 등 내게 사정을 알아오라고 지시하여 내가 용태영 변호사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 나는 나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 된 일, 이병철 회장의 기업 경영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 일, 이병철 회장의 소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정책 보좌역이 되어 대통령과 대화하고 많은 정책을 건의하여 실현되게 했던 일 등 국가적 비사들이 포함된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 2000년 라는 자서전을 펴냈고 이 책은 당시 많은 사람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런데 훗날 법정에서 내 자서전의 내용이 진위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정책 보좌역을 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이때 용태영 변호사가 자진하여 법정에 나와서 자신의 집 문제로 청와대에서 심부름을 나왔던 청년에 대해 말하면서 그 청년이 허경영이 맞고 그 청년이 차지철 경호실장보다 더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그 법정 증언 내용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허경영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